동방에서 아침 햇빛이 맨 먼저 닿는 땅. 옛부터 그렇게 일컬어져 온 경주 땅에서도 또 가장 먼저 햇빛을 받는 산이 토함산이다. 신라의 옛 도읍지, 그 터의 동쪽에 토함산이 있고 그 산의 동쪽 기슭에 석굴암이 있다. 입구의 전실에서 짧은 복도인 비도를 지나 굴 안으로 벽을 따라 들어가면 천, 나한, 보살과 부처 38분의 상이 돌 속에서 떠오르듯 나타난다. 간결하게 새겨진 몇 개의 선들이 살아있는 살결처럼 생생한 표정을 빚어내며 중심에 있는 본전불의 그윽한 침묵을 에워싼다. 그것은 하나의 다른 우주다. 거기에는 돌을 다루는 뛰어난 솜씨 그 이상의 것이 있다. 단지 아름답다는 말 그 이상의 아름다움이 있다. 가없는 부드러움과 온화함이 있는가 하면 보는 이로 하여금 옷깃을 여미게 하는 엄숙함이 또 함께 있다. 그래서 석굴암은 신비라 불리운다. (8세기) 옛 신라인들은 인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조화의 세계를 구현해냈던 것이다. 석굴암은 현재 국보 24호로 지정돼 있다. 우리 민족문화가 낳은 최대 걸작으로 손꼽히고 있기도 하다. 위대한 창조는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다. 석굴암의 아름다움은 그렇게 한결같은 생명력으로 1200년의 세월을 전해져 온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석굴암은 1200년 전 바로 그대로의 모습은 아니다. 참배자는 이제 과거처럼 석굴의 내부로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는 두꺼운 유리벽이 설치된 탓이다. 그것은 20세기의 산물이다. 석굴의 입구 전실을 가린 목조가옥도 20세기의 산물이며 석굴의 외벽을 이중으로 둘러싼 시멘트 돔 역시 그렇다. 금세기 들어 여러 차례 이루어진 보수공사의 결과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보수된 이 시멘트 돔에서 최근 심각한 균열이 발견됐다는 데 있다. 시멘트의 백화 현상도 곳곳에서 발견됐다. 시멘트의 석회 성분이 물에 녹아나오는 이 현상은 석굴 내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존불의 대저에도 균열이 진행되고 있다. 석굴암은 과연 안전한가? 우리는 석굴암을 과연 안전하게 보존해 왔는가? 석굴암은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그러한 질문을 해야 할 때임을 말해주고 있다. 1995년 12월 유네스코는 석굴암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중국의 만리장성,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와 나란히 인류가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영광임과 동시에 석굴암을 보존해야 할 보다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보셨다시피 바로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시대에 실로 중대한 보존상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덧붙이고 바꾸어 놓은 부분이 지금 석굴암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목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오늘날의 이 석굴암이 원래의 모습과 구조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옛 신라 사람들이 지은 석굴암은 무려 1000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변형된 구조는 불과 100년도 되기 전에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뜻하는 바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석굴암을 보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그 원형을 복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석굴암의 원형을 탐구하려는 까닭이기도 한 것입니다. 석굴암의 최초 원형은 수수께끼다. 일제 침략기에 이루어진 첫 번째 보수공사 이후 전체 구조가 크게 변형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원형의 탐구는 최소한 보수공사 이전의 석굴암 모습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성균관대 박물관에서 그 희귀한 자료를 찾아낸 것은 행운이었다. 그것은 필름의 과거 형태인 유리원판 상태로 보관돼 있었다. 50여 매에 이르는 이 원판들은 1910년을 전후로 하여 당시 경성제대 고고학부 교수 후지다가 찍은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찾는 석굴암의 모습은 바로 그 속에 들어있었다. 아까 보시듯 그 위에는 무너졌는데도 본전은 역시 이 상하지 않고 그것만 흙이나 뭐 이런 게 없는 이런 상태로 돼 있네요. 이런 그 사진 원판이 얼마나 있습니까, 분량? 약 특수한 과정을 거쳐 유리 원판을 모두 현상 인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마침내 수리하기 이전에 석굴암 전경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는 한 일본인 교수가 남긴 사진을 통해 100년 전 석굴암의 면면을 본다. 그는 보수공사에 들어가기 이전의 석굴암 모습에서부터 공사의 진행 상황까지 일련의 과정을 사진으로 남겼다. 그중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한 장의 사진이다. 돌 계단은 흐트러져 흙에 파묻혔고 석굴암의 천정 앞부분은 무너져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 이것이 바로 1910년대의 석굴암 풍경입니다. 석굴암이라고 하면 누구나 익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옛 모습은 이렇게 낯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의 사진 자료를 토대로 해서 컴퓨터 특수 영상으로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한 사람의 시간 여행자가 되어서 바로 그 100년 전 석굴암의 과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닥에는 천정에서 떨어진 돌과 흙이 쌓였고 돌벽과 돌벽은 서로 어긋나 곳곳에 틈이 생기거나 비뚤어져 있는 모습. 이것이 당시의 석굴암 모습이었다. 이것이 일본인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1907년 한 일본인 우체부에 의해서였습니다. 발견될 당시 석굴암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앞부분은 무너지고 석재들은 이렇게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이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일제가 대규모의 보수공사를 감행하게 됐고 그 공사가 이후로 몇 차례나 더해진 보수공사들의 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퇴락한 모습이지만 아직은 보수공사의 손길이 미치기 전의 모습. 바로 이 모습 속에 우리가 찾는 석굴암 원형의 단서가 숨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지나가 버린 시대의 석굴암. 100년 전 그 석굴암의 내부로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외부 손상에 비해 석굴 내부 불상들의 보존 상태는 놀랄 만큼 깨끗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양무비의 작품. 총독부의 의뢰로 당시 이곳을 조사했던 미술사가 세키노테이는 석굴암을 그렇게 찬탄했다.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가치를 지녔다는 뜻이다.
석굴 사원의 양식은 인도로부터 시작되어 중국을 거쳐 한반도로 들어왔다. 집단 굴의 형태를 하고 있는 인도와 중국의 석굴 사원은 대부분 바위를 뚫어 조성된 것이다. 이 지역의 바위들은 파기 쉬운 무른 사암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5세기경 중국 북위시대의 대표적 석굴 사원으로 알려진 이곳 운광 석굴도 마찬가지다. 집단적으로 조성된 석굴은 한 번에 계획적으로 설계된 것이기보다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다양한 부처를 모신 이런 석굴들은 복잡한 구조에 장식성 또한 강하다. 그에 비해 석굴암은 지극히 단아하다. 그 속에는 인도나 중국에서 볼 수 없는 균형과 절제의 아름다움이 있다. 무지개 문을 경계로 석굴의 안팎은 정연한 대비를 이룬다. 주실 바깥, 전실과 비도에 배치된 수호신들이 밖으로 분출되는 외부적 힘을 표현하고 있는 데 비해 주실 안의 보살상들은 한없이 고요한 내면적 아름다움으로 충만해 있다. 주실의 중앙, 본전불 뒷벽면에 높은 도들새김으로 새겨진 11면 관음상은 그 중에서도 여성적인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준다. (10대) 제자상의 남성적인 미는 보살상의 여성미에 대조되어 또 다른 균형을 이룬다. 석굴암은 여러 대에 걸쳐 덧붙여진 외국의 석굴과 달리 완벽한 통일체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의도적인 구도는 오직 한 분의 부처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석굴암 본존불, 단순함으로 위대한 얼굴. 옛 신라인들은 불법이 지향하는 지혜의 궁극을 바로 이 얼굴로서 그려낸 것이다. 석굴암의 이제 그 본尊이라든지 그 주벽에 보살, 무슨 범천, 제석천 이러한 것들은 그 당시에 그 종교 예술이 지향하려 했던 가장 이상적인 미를 구현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이상적인 미를 석굴암은 완벽히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석굴암의 그 조각이 뛰어났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특히 놀라운 것은 석굴암이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인공 석굴이라는 점이다. 대체 그것은 어떻게 지어졌을까? 석굴암은 사각형의 전실과 좁은 비도를 지나 도달하는 원형의 주실로 설계됐다. 본전부를 안치한 뒤에 주벽의 맨 아래에 먼저 안상석을 둘러싸았다. 돌을 짜맞출 때는 맞물린 돌과 돌이 움직이지 않도록 특수한 기술이 사용됐다. 두 돌 사이에 홈을 파서 나비 모양의 납을 박았는데 이것을 은장 기술이라 한다. 그 위로 폭 1.2m, 높이 2.7m에 달하는 벽석 29개를 놓았다. 놀라운 것은 그 거대한 돌들을 자르고 깎고 배열하는데 10m에 1cm의 오차도 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바위가 단단한 화강암질인 우리나라에서는 인도나 중국처럼 석굴을 파는 일이 쉽지 않다. 그래서 석굴암은 하나하나의 돌을 깎고 짜 맞추어 굴을 만드는 훨씬 더 어려운 작업을 해낸 것이다.
돌을 다루는 탁월한 기술과 자신감 없이는 이뤄낼 수 없는 일이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석굴암 특유의 창의적인 구조는 반구형으로 된 천정 부분이다. 무너지기 쉬운 돔형 천정의 석축을 신라인들은 놀라운 지혜로 해결해냈다. 주먹을 쥔 팔뚝 같은 형태의 동틀돌을 중간중간 버티어 가로지름으로써 천정석이 안으로 쏟아지려는 힘과 역학적 균형을 이루게 한 것이다. 맨 마지막으로 무게 20톤에 달하는 천개석을 눌러주어 천정돌 하나하나가 힘의 평형을 이루게 했다. 돌과 돌을 엮어 배를 짜듯이 수십 년의 세월을 바친 인공 석굴은 그렇게 완성됐다. 세 갈래로 깨어진 채 마감된 천개석은 당시의 공사가 얼마나 난공사였는지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그 난공사 끝에 석굴은 가장 완벽한 구조를 구현해냈다. 그것은 실로 엄밀한 기하학적 수리 체계 위에 서 있었다. 석굴의 모든 부분은 12당척의 기준이 적용된다. 한 당척이 29.7cm 정도, 주실의 반경, 비도의 폭, 주실의 원에 내접하는 육각형의 한 비연이 모두 12당척이며 본전불에서 입구까지 연결된 선은 꼭 12당척의 3배수가 된다. 인면에서도 12당척은 똑같이 적용된다. 석굴의 천정은 감실 이맛돌에서부터 12당척을 반지름으로 한 반구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12당척을 한 비연으로 하는 사각형에서 그 대각선은 감실의 이맛돌의 높이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 정밀한 건축물은 적어도 17세기까지도 그 완전한 형태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1688년 5월 석굴암을 탐방한 정시하는 그가 본 석굴암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커다란 석불상은 엄연히 살아있는 듯 했고 돌들은 둥글고 반듯하게 서 있어 하나도 기울어지거나 어긋난 것이 없다고 했으니 그렇다면 석굴암은 대체 언제 무너진 것일까?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된 이후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나면서 산사의 스님들은 산중치안의 불안 때문에 산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 석굴암이 황폐하게 된 것도 대략 이 무렵이 아닌가 추정된다. 때문에 1913년 10월 석굴암은 일제에 의한 대대적인 보수공사의 대상이 된다. 사상 최초로 전면 해체되는 비운을 겪게 된 것이다. 286개에 달하는 석재를 교체한 대공사였으나 충분한 기초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총독부는 이것을 식민지 백성들에게 일본의 실력을 과시할 하나의 기회로 삼았다. 공사의 핵심은 석굴암 외벽에 석자 두께의 콘크리트를 박는 것이었다. 당시의 신기술이 적용됐으나 수리 후의 석굴암은 마치 기차 터널 같은 모습이 되어버렸다. 파괴된 것은 외관만이 아니었다. 준공 2년 만에 석굴암 내부는 심한 습기가 차올라 불상의 얼굴에 푸른 이끼가 끼었다. 누수를 막는 보완공사가 2차례나 이어졌으나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일부러 잘못한 거 아닌데 잘하느냐고 했겠지. 그때 토목공사로는 곧잘 했는데 보존과학적인 이거든지 물리학적인 고려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형을 연구를 안 하고 그냥 일반 토목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습기가 왜 문제인가?
석굴암의 돌은 토함산 인근에서 채취된 것으로 그 암질은 화강 섬노감으로 분류된다. 이 돌 속에는 약간의 녹리석 흑운모와 함께 석영이 30%, 장석류가 약 50%나 들어있다. 확대된 돌의 단면에서 검은 부분이 흑운모, 말갛게 보이는 것이 석영, 흰색으로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장석이다. 문제는 바로 이 장석에 있다. 근데 이 장석은 특히 물과 접하게 되면은 쉽게 용해되져 가지고 고령토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석영 다른 광물들과 이렇게 함께 있다가 장석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 녹아서 나가게 되면 석영이 지지대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다시 떨어져 나가게 되죠. 돌 속에 광물질이 떨어져 나감으로써 석조물의 표면이 우툴두툴하게 되는 것, 이것이 풍화다. 곧 석조물을 풍화시키는 주범이 바로 습기라는 얘기다. 그 치명적인 습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3년 마침내 우리 정부에 의해 보수공사가 이루어졌다. 빗물이 일체 스미지 못하도록 기존의 시멘트 돔 위에 이중으로 시멘트 돔을 설치하고 습한 공기의 유입을 막기 위해 목조 가옥으로 전실을 밀폐했다. 우리나라의 약 7천만 불교 신도들은 오랜 동안의 1964년 3년간의 대공사가 끝났다. 그러나 그것이 석굴암 문제를 종결시킨 것은 아니었다. 공사가 끝난 지 불과 한 해도 되기 전에 석굴암의 벽면에 물이 흘러내릴 정도로 습기 문제는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였다. (1966년에는) 결국 기계장치가 설비됐다. 공기 냉각 장치를 가동시켜 인위적으로 습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은 너무도 분명하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습기의 원인부터 먼저 파악돼야 한다. 아주 두터운 주벽을 만들어 놓았고 또 앞에다가 목조 건물을 지어서 앞을 전면을 차단해 버렸기 때문에 바깥에 대기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석굴 내부 온도는 아주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는 출입문만 닫는다고 해서 습기를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기 중에 높은 습기가 들어오게 돼서 이슬이 맺히는 것이죠. 석굴 내 습기의 원인이 밖에서 새어들어온 누수에 있다면 안팎을 철저히 밀폐하여 물기의 침투를 막는 것이 옳다. 그러나 그 점에 주력한 보수공사는 실패했다. 공기 중의 습기가 차가운 벽에 부딪혀 이슬이 맺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정반대로 안팎을 개방하여 환기 통풍을 시키는 것이 상식인 것이다. 석굴암은 동해로부터 불어오는 안개와 습기찬 바람을 맞받는 환경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보수공사 이전의 석굴에서는 습기로 인한 손상은 거의 없었다. 그렇다면 신라인들이 지은 옛 석굴의 원형은 습기의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는 구조로 지어졌던 것이 틀림없다. 그것은 곧 원래 석굴암이 개방 구조였느냐, 지금과 같은 밀폐 구조였느냐 하는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곳이 바로 전실입니다. 현재는 이 부분에 지붕이 덮여 있는데 보시다시피 100년 전 석굴암에는 목조 건축물 같은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처음 축조되었던 석굴암에 목조 전실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목조 전실의 존재 유무를 밝히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면 그것은 건축 구조의 측면에서 증명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조물을 주목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석조 조각물 위로 튀어나와서 마치 처마와도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조물 속에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은 김대성이라는 동일한 인물에 의해 설계되고 건축된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불국사에 있는 청운교에서 석굴암 구조물과 똑같은 구조물을 발견할 수 있다. 첨차석 위에 판석을 얹은 처마 모양의 돌 구조가 석굴 전실 팔부신중상 위로 뻗쳐나와 있는 돌 구조와 같은 모양이다. 이러한 구조는 지붕 처마의 용도 그대로 빗물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것은 이런 구조가 적용된 것이 모두 바깥에 있는 건축물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전실의 팔부신중상 역시 청운교나 다보탑처럼 그 원형은 외부에 노출된 상태가 아니었을까? 노천 구조물일 때만 유용한 처마 구조를 짓고도 그 위에 과연 또 다른 지붕을 올렸을까? 석굴암의 전실이 개방 구조였을 가능성은 조선시대의 지도에서도 확인된다. 18세기 중엽 경주 인근의 큰 읍들을 상세히 그린 경주도회 좌통지도. 이 지도의 석굴암에는 부근의 골굴암과는 달리 집이 그려져 있지 않다. 석굴암에 지금과 같은 가옥형의 전실이 있었다면 사실적인 화풍으로 그려진 당시의 지도에 표현되지 않았을 리가 없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의 해동 지도에서도 석굴암의 집은 찾아볼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석굴암이 종교적 장소라는 사실이다. 본전불이 어떤 부처이며 어떠한 세계를 구현하고 있느냐가 원형을 아는 또 하나의 열쇠가 될 수도 있다. 대당 서역기. 당나라 법사 현장이 쓴 이 책 속에 놀랍게도 석굴암 본전불의 모델을 짐작케 하는 기록이 있다. 인도의 부다가야 대각사의 불상이 그것이다. 우선 크기가 일치한다. 불상의 높이 11자 반, 양 무릎 사이 8자 8치, 양 어깨 사이가 조금 차이 날 뿐이다. 불상의 수인 또한 같다. 오른손을 늘어뜨려 땅을 가리키는 이른바 항마 척지인이다. 동쪽을 바라보고 앉아있다는 것도 동일하다. 부다가야는 석가모니의 성도지다. 동트는 새벽, 석가모니는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 떠오르는 해와 함께 마침내 깨달음을 얻는다. 대각사의 불상은 이 금강대자에서 성도하던 당시의 석가모니를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와 똑같은 석굴의 본전불 역시 성도상일 수밖에 없다. 성도상이 햇빛을 본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띈다. 정각을 이루는 때가 바로 동이틀 무렵입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 태양빛이 어둠을 없애주듯이 석가모니가 깨달은 진리가 그 인간의 무명을 이제 없애준다 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한 상태를 석굴암은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이 터오를 때 그 빛이 석굴암 본전에 비추는 그러한 그 광경은 대단히 그 장엄하고 아주 심오한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불상의 시야를 차단하고 빛을 가로막는 목조 전실 구조. 여러 측면에서 그것은 없었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지닌다. 석굴은 동쪽 해뜨는 쪽을 향해 열린 개방 구조였을 것이다. 본전불이 그렇게 동쪽 해뜨는 쪽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원형에 대한 또 다른 쟁점을 제공하고 있다. 100년 전의 석굴암은 이렇게 앞부분이 무너져 있습니다. 현재의 석굴암에서는 벽으로 막혀 있습니다만 원래 이 자리에는
창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점과 관련해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이 동틀돌입니다. 이 돌은 왜 떨어졌을까요? 이 돌은 바로 저 무너진 부분의 천장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석굴암 천장과 같이 돔 형식으로 돌을 쌓을 때 하나하나의 돌들은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 균형이 유지되는 한 무너지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곳이 무너졌다는 것은 저 어딘가에 팽팽한 힘의 균형을 깨트리는 약한 요소가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약한 요소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일제는 무너진 앞부분을 다시 쌓으면서 1, 2단의 천정석들을 거의 모두 교체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무지개문 위 단 한 군데만 특히 얇은 석재를 쓴 것이 눈에 띈다. 왜 그랬을까? 이 부분이 다른 부분과 대체 어떻게 달랐던 것일까? 금세기 초에 무너져 있는 상태를 자세히 보면은 이 출입구 상부에 있는 아치석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위에서 떨어지는 충격을 받아서 이게 갈라진 채로 여기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들은 앞에 부분이 몽땅 떨어져서 없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갈라져서 떨어지는 바람에 또 그 위 돌이 연쇄적으로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해서 앞에가 함몰돼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비어있지 않고 여기도 돌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돌이 먼저 떨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위에 돌들이 밑으로 떨어져 내려갈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그거 한 가지로도 알 수가 있죠. 석굴암 부근에는 버려져 있는 옛 석재들이 있다. 그 가운데 이상한 형태의 석재가 하나 있다. 둥근 아치석 모양의 창살 구멍이 뚜렷한 석재. 남천우 박사는 이것이 광창이라고 주장한다. 그 표면이 곡면인 것으로 미루어 반구형의 천정 어디엔가 배치된 것이 분명했다. 팔각기둥 사이 그 자리에 이 창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만일 이 자리에 창이 있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석굴암에 앉은 방향은 정확히 동남 30도, 동지 일출 방향이다. 동지 일출은 새로운 생명의 순환이 시작되는 시점을 상징한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본전부로 1년 내 가장 많은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실제적 방향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본전불 정면의 창은 그 빛으로 부처님의 얼굴을 밝히는 기능을 가졌다고 말해진다. 빛을 받은 본전불의 얼굴은 신비로움을 더할 것이다. 그러나 창의 기능은 과연 그뿐일까? 동해에서 바람이 불어 들어와가지고 석굴암 내부에서 이제 순환되어가지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창이 중간에 없는 경우에는 그 창을 통하지 않고 들어온 쪽으로 다시 바람이 나가기 때문에 들어오는 방향과 나가는 방향의 바람이 서로 상충되어가지고 순환이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중간 부분에 창이 있는 경우에는 그쪽으로 창을 통해서 바람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도움형 구조물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중간의 그 공기 정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환기창으로서의 기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통 창의 기능으로서 크게 봤을 때는 환기창의 기능과 채광창의 기능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것이 주된 기능을 가지냐는 것은 차지하고라도 석굴암 중간 부분에 있는 창이 있는 경우에 그것도 환기로서의 기능이 매우 중요한 창으로 생각이 됩니다. 창의 존재는 신라인들이 채광과 더불어 환기 통풍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증거가 된다. 그러나 환기 통풍의 더 중요한 문제는 외벽을 어떻게 쌓았느냐 하는 점이다. 석굴암에서 가장 근본적이면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의 하나가 바로 이 외벽의 구조일 것입니다. 일제가 콘크리트로 발라버림으로써 원천적으로 그 원형을 잃어버렸지만 이 외벽 구조야말로
석굴암 전체의 건축적 기능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석굴암에는 우리의 흥미를 강하게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저 감실의 구조가 그것입니다.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래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올라와서 감실 안쪽을 살펴보면 감실 뒤에 반달 모양의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감실마다 뒤쪽에 어떤 구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석굴암을 짓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정밀한 기술 체계를 도입했던 신라인들이 실수로 이런 구멍을 남겼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었다면 이 구멍들의 용도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감실 석재를 결합해보면 감실의 깊이보다 바닥돌이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약 30cm 폭의 구멍이 생긴다. 이 구멍이 바로 환기구라는 주장이 있다. 감실의 구멍이 환기구 기능을 하려면 외벽 구조부터 공기가 유통되는 구조라야 한다.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 현재 학계에서는 석굴암의 외벽 구조에 대한 몇 가지의 추론만이 나와 있다. 화강암을 깎아 가옥형으로 축석을 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냇돌을 쌓아 올렸으리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그 어느 쪽도 확실하지는 않다. 외벽은 정말 어떻게 돼 있었을까? 그 하나의 단서가 1914년 7월 2일자 일제수리공정 보고서 속에 있다. 석굴암의 외부에 지름 5자 내외의 옥석과 5절 내지 20절 이하의 절석이 이중으로 쌓여 있었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즉, 다듬지 않은 돌과 자른 돌이 이중으로 쌓여 있었다는 얘기다. 후지다 교수가 찍은 공사 사진을 보면 석굴암 해체 현장에 엄청나게 많은 돌이 나왔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석굴 전체가 해체된 채 공중에 매달린 천개석 옆으로도 쌓여있는 돌들이 보인다. 화강암의 벽석 밖으로는 일단 돌이 쌓여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옛 문헌 자료들은 그 돌벽이 그대로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았음을 말해준다.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살았던 사람 이관호가 남긴 시는 석굴암의 외관을 이렇게 표현한다. 상축 고릉, 곧 위는 높은 능처럼 쌓았고 잔디가 자라고 있다고 했다. (1767년에) 석굴암을 찾았던 임필대 역시 석굴암의 모습을 하나의 작은 능으로 묘사하고 있다. 밖에서 볼 때 능처럼 보인다는 것, 그것은 외벽의 바깥쪽으로는 흙이 덮여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석굴암 건축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연구와 실험을 계속해오고 있는 신라역사과학관. 이곳에 조성되어 있는 석굴암 축소 모형을 이용 외벽을 직접 쌓아보기로 했다. 돌을 쌓았다는 것을 알 뿐 신라인들이 외벽에 돌을 축조한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도 미지수다. 그러나 그 형태에 있어 적어도 이와 유사한 모습일 것만은 분명하다. 돌 위에 흙을 덮고 그 흙 위에 풀이 자라면 외관상 석굴암은 틀림없는 능의 모습이 된다. 돌과 흙의 외벽이 과연 공기를 유통할 수 있을까? 계명대 환경공학 실험실에서
외벽 재질에 따른 공기 유통 능력을 실험해 보기로 했다. 현재 석굴암과 같은 시멘트 외벽 모형과 원형으로 추정되는 돌과 흙으로 된 모형에 각각 연기를 주입하고 입구를 닫았다. 시멘트 외벽의 모형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돌과 흙으로 된 모형에서는 연기가 스며나오는 것이 육안으로 관찰됐다. 특히 감실의 환기구 위치에서 많은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이 확인됐다. 그렇다면 환기의 능력이 석굴 내 습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만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번에는 두 개의 모형에 동일한 양의 습도를 주입해 보기로 했다. 주어진 내부 습도는 약 93%. 한 시간 후, 시멘트 외벽 모형과 돌과 흙의 외벽 모형은 내부 습도의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돌과 흙의 습도가 시멘트보다 약 15% 정도나 더 낮아져 있었다. 흙하고 돌 사이에 틈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틈새로 공기가 유통돼 가지고 이런 공기가 유통되는 현상에 따라서 내부 습도가 자연적으로 조절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흙 자체가 습기를 함유하고 밖으로 내뱉을 수 있는 그런 습기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진흙과 돌로 구성된 석굴암 모형은 외부와의 공기 순환력이 좋아가지고 석굴암 실제 건물에 있어서도 자연적으로 실내 환경이 조정되는 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석굴암 외벽의 원형 찾기는 시멘트 돔을 벗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보수공사 후 석굴의 수음통을 막아 심각한 이슬맺힘 현상을 일으킨 원흉이 바로 시멘트 돔이었다. 그러나 원래 석굴은 그와 정반대였다. 전체가 숨을 쉬는 구조로 만들어 습기의 피해를 막았던 것이다. 석굴암 아래에는 샘물이 하나 있다. 누구나 달게 마시고 가는 차고 시원한 물이다. 그러나 이 샘물이 또 다른 수수께끼를 던져주고 있다. 샘물은 석굴암 바로 뒤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굴암 뒤편 돔 내부로 들어가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솟아오르는 샘물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 건축에서 수원 위에 집을 짓는 것은 금기 사항이다. 그렇다면 신라인들은 왜 석굴암을 수원 위에 지었을까? 처음 수원을 발견한 것은 석굴암의 해체 공사를 하던 일본인들이었다. 그들이 남겨놓은 평면도에는 석굴암 주실벽 뒤에 두 개의 수원이 뚜렷이 표시돼 있다. 그들은 배수로를 파서 석굴 밖으로 물을 빼돌렸으나 과거에는 관음상 뒤편의 수원으로부터 석굴의 바닥 안반 아래로 12도 내지 13도의 차가운 물이 늘 흐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제시대 이후부터 석굴의 습기가 차는 주요 원인의 하나가 이 샘물에 있다고 생각되어 왔다. 1961년 석굴 보수를 위해 초빙되어 온 플랜덜 라이스 박사 역시 같은 의견이었고 당시의 공사는 그 의견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오히려 이 샘물이 습기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었다. 찬물이 흩어져 가지고 그 바닥 아래로 돌고 있고, 그러니까 바닥에 깐 돌은 그때 공사 때 가보니까 큰 주춧돌 같은 돌이에요. 크게 이만한, 높이도 손에 높은 그 아래로 흐르는 거죠. 그럼 이 돌 전체가 냉각이 될 거 아니에요? 냉각이 되니까 바닥 돌은
그 냉각판이 되는 거죠. 그게 습기 있는 습기를 품은 바람이 거길 지나갈 때, 스쳐 지나갈 때 거기에 응축이 되니까 그 공기 중에 습기가 제거가 되는 거죠. 7도의 천정미연은 건조한데 6도의 천정에는 이슬이 맺히는 이유. 이슬 맺힘 현상은 한 공간에서도 상대적으로 찬 쪽으로 유도되기 때문이다. 약품 창고 천자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물개가 서린데하고 안 서린데가 있는데 이 온도 차가 이렇습니다. 이 물방울 서린데하고 안 서린데하고 불과 0.12도 차가 있더라도 찬 부분이 있는 한 비록 온도가 높은데 물방울이 서렸다고 하더라도 이동을 합니다. 충분한 시간 후에는 이동을 하기 때문에 온도가 노점 이하의 온도가 있을 때는 찬 온도 쪽으로 수분이 다 이동을 하는 거예요. 석굴 바닥의 샘물은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가? 석굴의 축소 모형에 샘물이 관통하여 흐르도록 설치하고 그 원리를 알아보기로 했다. 샘물이 흐를 때와 흐르지 않을 때 공기의 흐름이 어떻게 달라질까? 먼저 기류를 발생시키는 장치 검지관을 투입하고 샘물이 흐르지 않을 때 석굴 내부 상하 온도를 설정했다. 바닥 온도 18도, 상부 온도 20.2도 상태에서 두 개의 검지관은 다 같이 상승하는 기류를 보여주고 있다. 자연 대류에 의해서 이제 공기가 상승되는 것입니다. 근데 용출수가 분사되는 경우는 이번에는 차갑게 식힌 샘물을 흘려 바닥 온도를 실제 샘물의 온도와 비슷한 12.4도까지 낮추었다. 상부 기류의 움직임은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아래쪽의 기류는 차가운 바닥면으로 끌려 내려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입구에서 들어온 공기가 끌려 내려가면 그 공기 중의 습기가 차가운 바닥면에 닿아 이슬로 변한다. 품고 있던 습기를 바닥면에 빼앗긴 공기는 위쪽의 습기를 빨아들이게 되고 그 습기가 다시 바닥에 닿아 이슬로 맺힌다. 바닥은 젖어도 상대적으로 전체 공기 중의 습기는 적어지는 것이다. (90% 가까운 습도 조건을 주었을 때 실제로 모형에는 이슬 맺힘 현상이 나타났다. 샘물이 습기를 제거하는 구실을 했으리라는 이론적 가능성은 실제적 가능성일 수도 있다. 신라인들은 기계를 이용한 과학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를 이용한 고도의 과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과학은 단 하루도 기계로부터 석굴암을 해방시킬 수 없다. 그 기계는 이제 진동과 소음이라는 새로운 문제까지 낳고 있다. (1200년) 동안 온전하게 석굴암을 지켜온 것은 기계가 아니라 자연의 과학이었다. 그 처음에는 기계도 시멘트도 없었고 앞을 가로막은 집도 없었다. 전실은 개방되고 창과 환기구가 있었으며 돌과 흙으로 외벽을 쌓았다. 우리가 추정해본 석굴암의 이런 원형은 결과적으로 자연 조절 능력을 최대한 이용하여 습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현대 과학의 오만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놀라운 지혜의 소산인 것이다. (100년) 전 무너진 석굴암에서 허물어진 것만 바로 세우고 비뚤어진 것만 가지런하게 했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이런 모습이 될지 모른다. 석굴암에서 되찾아야 할 것은 바깥의 모습만이 아니다. 부서진 이 불탑은 그 짝을 잃어버렸고 열 개의 감실 중 비어있는 2개는 그 속에 안치된 상을 도둑맞았다. 일제 보수공사 당시 추가된 무지개문 위의 도리석은 오늘도 부처의 시야를 가리고 있으며 석굴암을 내려가는 길 한쪽에는 일제 보수공사 후에 버려진 옛 석재들이 뒹굴고 있다. 그것이 어디에 쓰였던 것인지 우리는 아직도 용도를 다 모른다. 그것을 모르는 한 석굴암 원형에 대한 탐구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석굴암은 우리 민족의 마음과 함께 살아왔다. 신라시대에 만들어졌으나 고려와 조선과 식민지 시대를 거쳐 오늘까지 수많은 마음들이 석불의 대자비의 마음을 기대왔다. 부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마음 속에 신라가 있다. 그 마음 속에 석굴을 이룬 수많은 이름 모를 장인들의 마음이 있다. 지극한 종교가 지극한 예술을 낳고 지극한 예술은 지극한 과학을 만난다.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곳에 머물게 해온 그 힘. 그 힘이야말로 바로 그렇게 종교와 예술과 과학이 하나가 되어 이룩한 것이다. 시공을 건너뛰어 어느 시대에나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석굴암은 우리 한국인들만의 유산일 수 없습니다. 전 세계인이 소중히 간직해 나가야 할 인류의 빼어난 문화유산임에 틀림없습니다. 신라인들의 지혜 덕분으로 1200년 전의 이 위대한 유산은 우리에게까지 물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지나간 1000년과 다가올 1000년의 중간 지점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게 됩니다. 신라인들이 지난 1000년 동안 이 석굴암을 물려왔듯이 다음 1000년 동안에도 우리는 과연 이 석굴암을 무사히 물려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는 일이 바로 석굴암의 원형을 찾는 일이며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